이혼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전 남편은 그와 상간녀의 청첩장을 내 얼굴에 집어던졌다. 내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엄마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냥 가봐.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을 테니. 그날 그들의 결혼식에서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다. 내 이름은 서다솜이다. 올해 34. 내 가장 큰 재산은 다솜의 베이커리다. 큰 가게는 아니고 조용한 동네 골목에 자리 잡은 작고 예쁜 정원 카페다. 나는 모아둔 돈 전부와 엄마가 결혼할 때 챙겨주신 금, 그리고 내 청춘의 모든 날들을 이곳에 쏟아부었다. 정원의 벽돌 하나하나 내 손으로 골랐고 난초 화분 하나하나 직접 심었다. 페이퍼 플라워 덩굴 아래에는 풍란 화분이 매달려 있다. 매일 새벽 동이 틀 무렵 가장 먼저 문을 열고 젖은 흙내음, 갓 내린 커피향, 그리고 고소한 빵 냄새를 들이마시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는 밀가루와 버터, 바닐라 향을 사랑했다. 그것이 내 삶이었다. 내 단골 손님은 주로 직장인 여성들과 주말에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빵이 맛있어서뿐만 아니라 내가 정성껏 가꾼 이 치유의 공간 때문에 온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주방에서 늘 미소 지으며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내 미소가 밝을수록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내 남편의 이름은 강기현이다. 기현 씨는 어떤 여자라도 돌아보게 할 만한 남자였다. 그는 언제나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포마드로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으며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를 풍겼다. 그는 대형 건설사의 영업팀장이었다. 그는 늘 바빴다. 회의, 출장, 그리고 자정까지 이어지는 접대 자리들. 아주 오래되었다. 정확히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우리 집 저녁 식탁에 두 사람이 함께 앉는 날은 거의 없었다. 나는 늘 저녁상을 차려놓고 랩을 씌워 그를 기다렸다. 보통은 차갑게 식어버린 밥상 옆에서 나 혼자 밥을 먹었다. 기현 씨는 내가 잠자리에 든 후에야 집에 돌아왔다. 자물쇠가 찰칵거리는 소리, 지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욕실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그는 술과 담배 냄새를 잔뜩 풍기며 욕실에서 나왔다. 예전처럼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옆에 누워 등을 돌렸고 거의 바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수많은 밤 나는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문했다. 옛날에는 그가 직접 나에게 지루한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제빵의 꿈을 좇으라고 응원해 주었다. 친구들에게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파티시에야 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부심은 사라지고 무뚝뚝한 대화와 건성으로 하는 대답만이 남았다. 오늘 저녁 먹으러 와요? 바빠. 피곤해요? 오렌지 주스 갈아줄까요? 됐어. 그의 휴대폰은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는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갔다. 가끔 내 옆에 앉아 있을 때면 그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희미한 미소를 짓곤 했다. 뭘 보고 웃어요? 내가 물으면 그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일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물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감히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두려웠다. 만약 내가 진실을 파헤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가 이 가정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으며 팀장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변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계란을 휘젓는 공식으로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정도로 예쁜 컵케이크들로 나 자신을 속였다. 내 진짜 보금자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 다솜의 베이커리에 파묻혀 살았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밥상은 그대로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내일은 좀 다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틀렸다. 내일은 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최악의 비극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그날 밤 기현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밤새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었다.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익숙한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기계음뿐이었다. 새벽녘 나는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무언가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기현 씨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알던 말끔하고 세련된 모습이 아니었다. 정장은 구겨지고 셔츠는 반쯤 빠져나와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몸에서는 평소의 고급 향수 대신 시큼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기현 씨, 밤새 어디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내가 달려가자 그가 나를 밀쳐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다 끝났어. 다솜아. 정말 다 끝났어. 나는 얼어붙었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해봐요. 기현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내가 밖에서 투자 좀 했어. 땅 투자. 거기다 돈 전부 쏟아붓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 근데 그놈이 돈 들고 날랐어. 지금 사채업자들이 나 찾고 있어. 오늘까지 돈 못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 서린 공포는 진짜였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얼마가 필요한데요? 기현 씨는 나를 보며 주저했다. 아주 많아. 수억이야.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리 부부에게 수억 원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내 베이커리는 겨우 생활비를 감당하고 조금 남는 정도였다.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기현 씨가 소리쳤다. 경찰에 어떻게 신고해? 이건 정식 투자가 아니라고. 나 감옥 가라는 소리야?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다솜아, 이제 당신밖에 날 구해줄 사람이 없어. 저 베이커리밖에 없어. 나는 움찔했다. 베이커리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가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 급하게 돈을 좀 빌리는 거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돼. 내가 약속할게. 다시 일어설게. 다 갚을게. 다시는 무모한 짓 안 할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다솜의 베이커리는 내 모든 것이었다. 내 심혈이었고 내 목숨이었다. 뭘 망설여. 걔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오길 바라는 거야.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어? 내가 죽으면 당신이랑 당신 베이커리가 무사할 것 같아? 기현 씨는 고함을 지르다가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하듯 말했다. 다솜아,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 목숨 하나 살려준다고 생각해줘. 나도 당신 남편이잖아. 나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절망적인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 남자를 사랑했다. 무조건적으로 믿었다. 이렇게 비참한 그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가게를 잃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남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고. 알았어요. 기현 씨는 마치 구명주를 잡은 사람처럼 안방으로 달려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왔다. 그렇게 많은 서류는 처음 보았다. 여기,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은행에서 급한 건이라 오늘 오전에 바로 서명해야 대출이 나온대. 빨리 서명해.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내가 서명해야 할 곳을 가리켰다. 나는 눈이 어지러웠다. 계약서, 부록, 위임장, 전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었다. 왜 이렇게 서류가 많아요? 다 읽을 수가 없는데. 기현 씨가 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조급함이 묻어났다. 아이고, 다솜아. 지금 이걸 읽을 때야? 은행 대출 서류가 원래 이렇게 두꺼워. 다 은행 양식이야. 빨리 서명 좀 해줘. 9시 전에는 제출해야 돼. 그래야 오늘 오후에 돈이 나와. 안 그러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그는 내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나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보았다. 서류 뭉치를 보았다. 불안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 남편을 믿었다. 그가 막다른 길에 몰렸고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서명했다. 그가 가리키는 모든 곳에 단 한 글자도 읽지 않고 서명했다. 나는 다솜의 베이커리의 모든 사업권과 지상 자산을 그에게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자신의 서명을 해둔 채 수십 장의 가짜 대출 서류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은 협의 이혼 신청서에도 서명했다. 내가 펜을 내려놓자 기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를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껴안았다. 고마워, 다솜아. 역시 내 아내가 최고야. 걱정 마. 이번 일만 해결되면 내가 다 보상해줄게. 그는 내 이마에 급하게 입을 맞추고 서류 뭉치를 낚아채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이내 사라졌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창밖은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태양이 방금 막 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운명의 서명을 한 지 사흘 후 나는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살았다. 기현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채권자들을 피해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평소처럼 베이커리 문을 열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여전히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지만 마음은 불타는 듯했다. 골목에서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랐다. 나흘째 되는 날
내가 기다리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 배달원이 찾아왔다. 우체부 아저씨는 나에게 서류를 건네며 수령 확인 서명을 요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정법원에서 온 협의 이혼 이사와 긴신청 안내서를 받아들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협의 이혼. 내가 언제 이혼에 합의했다는 말인가? 나는 더듬거렸다. 아저씨, 혹시 잘못 온 거 아닐까요? 저희 부부 이혼 안 했는데요. 배달원 아저씨는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서다솜 씨 맞으시죠? 남편분은 강기현 씨고요. 신청서가 여기 있네요. 부부 두 분이 같이 서명하셨는데요. 법원에서 조정하고 결정 내리려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서명 좀 해주세요.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서류에 서명했다. 문을 닫자 안내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이혼이라는 굵은 글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안방으로 달려가 기현 씨의 서류함을 뒤졌다.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전부 가져간 것이다. 나는 기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가 갔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차갑고 어딘가 초연하기까지 했다. 여보세요. 나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눈물이 쏟아졌다. 기현 씨, 법원 서류 설명해봐요. 협의 이혼이 무슨 말이에요? 나 속인 거죠? 속인 거 맞죠?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기현 씨가 웃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웃음이었다. 당신이 서명했잖아. 당신이 합의해서 서명했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부르는 게 맞지. 누굴 탓해? 멍청한 당신을 탓해야지. 당신이 은행 대출 서류라고 했잖아요. 부도 났다고 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믿어? 역시 빵밖에 모르는 단순한 여자라니까. 자, 이제 알려줄게. 나 부도 안 났어. 난 그냥 그 가게가 필요했고 당신이랑 이혼이 필요했어. 나 다른 여자 생겼거든. 귀가 멍멍해졌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다른 여자.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요? 왜냐고? 당신은 지루하니까. 당신은 맨날 밀가루랑 빵 얘기뿐이잖아. 당신 꼴을 좀 봐. 온몸에서 버터 냄새나 풍기고. 근데 그 여자는 젊고 예쁘고 내 성공에 도움이 돼. 당신은 뭐가 있는데? 채영 씨. 한채영 씨죠? 당신 팀 신입사원. 나는 그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옷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를 기억해냈다. 눈치는 있네. 맞아, 채영이야. 길게 말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법원에 나와. 빨리 절차 끝내자고. 가게는 이제 내 거야. 당신이 사업양도 계약서에도 서명했잖아. 그것도 안 읽었겠지?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 남편, 내 심장 같던 베이커리. 모든 것을 너무나 남편을 믿었기에 내 손으로 서명한 사기극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빼앗겼다. 그 후에 나날들은 지옥이었다. 나는 법원에 나갔다. 기현 씨는 채영과 함께 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동정 반, 승리감 반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싸울 기력도 없었다. 증거도 없었다. 오직 내 서명만이 있을 뿐이었다. 판사가 나에게 이혼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나는 채영의 손을 잡고 있는 기현 씨를 보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네, 동의합니다. 재판은 순식간에 끝났다. 나는 그림자처럼 법원을 빠져나왔다. 남편을 잃고 가게를 잃었다. 빈털터리가 되었다. 나는 임시로 얻은 작은 원룸으로 정처 없이 걸어갔다. 엄마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다. 공식적으로 이혼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기현 씨로부터 온 강렬한 붉은색의 청첩장이었다. 신부 한채영, 신랑 강기현. 나는 그것을 버리려 했지만 눈에 들어온 한 줄의 문구 때문에 열어볼 수밖에 없었다. 장소, 다솜의 베이커리.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내 것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모욕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청첩장 뒷면을 뒤집었다. 기현 씨의 필체로 쓴 글씨가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곳에서 굳이 안 와도 돼. 청첩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상실감 때문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싸늘한 원룸 바닥에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널브러진 새빨간 청첩장을 움켜쥐었다. 더 이상 이곳에 단 1초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과 수치심, 분노를 곱씹으며 지내왔다. 엄마 집에 갈 용기가 없었다.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내가 어리석었다고 꾸짖으실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옷가지가 든 가방을 들고 원룸을 나섰다. 걸었다. 택시를 탈 돈도 없었다. 몽유병 환자처럼 그저 걸었다. 거리를 지나 엄마 박윤정 여사가 살고 있는 오래된 빌라를 향해 걸었다. 엄마는 은퇴한 가정 과목 교사셨다. 평생을 분필과 칠판, 자수용실, 요리 레시피와 함께 살아오셨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교사 월급과 명절에 부업으로 파는 한과로 나를 홀로 키우셨다. 내 기억 속에 엄마는 온화하고 소박하며 언제나 차분한 분이셨다. 빌라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쓰러질 것만 같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다. 엄마는 나를 보시고 내 손에 들린 가방을 보시고 울어서 퉁퉁 붓고 헬쑥해진 내 얼굴을 보셨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몸을 비켜주셨다. 들어오너라. 문턱을 넘어 엄마 집의 익숙한 향기를 맡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엄마의 다리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저 다 잃었어요. 엄마, 그 인간이 저를 속였어요. 전부 다 가져갔어요. 나는 목 놓아 울었다. 수치스러웠던 지난 날들을 위해, 내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담보 사기극에 대해, 끼워 넣어진 이혼 서류에 대해, 법원에서 빈털터리가 된 것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청첩장을 내밀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제 가게에서 저 여자랑 결혼한대요. 저를 모욕하고 있어요, 엄마. 나는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다. 한숨 소리를 기다렸다. 그러게 내가 뭘 했니? 말 안 듣더니라는 꾸지람을 기다렸다. 엄마가 나와 함께 울어주시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니었다. 주위는 고요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울고 있지 않으셨다. 청첩장을 보고 계셨다. 엄마의 입가는 분노로 떨리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올라가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비웃는 듯한 미소였다. 엄마, 왜 웃으세요? 엄마는 청첩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우리셨다. 나에게 찻잔을 건네주셨다. 일단 마시고 속 좀 데우렴.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나를 두렵게 했다. 엄마, 화 안 나세요? 저 사기당해서 빈털터리 됐어요. 그 베이커리, 엄마가 주신 돈으로 한 건데 제가 다 날렸다고요. 엄마는 나를 보셨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엄마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그저 온화한 가정선생님이 아니셨다.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자식을 키워낸 강인한 여자였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겠네. 엄마는 찻잔을 든 채 말씀하셨다. 초대했으면 가야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네? 어딜 가요? 엄마는 제가 거기 가서 개들이 행복한 꼴을 보라는 말씀이세요? 전 못해요. 누가 개들 행복한 꼴 보러 가랬니? 엄마는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다. 내 딸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모욕당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놈이 초대했어. 네가 고통스러워하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 넌 가야 해.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지. 엄마는 일어나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울음 그쳐라. 운다고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일어나서 세수해. 내 딸은 예뻐야 해.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가는 거야. 재미있는 연극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는 멍하니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서는 패배감이 아닌 어떤 불꽃이 보였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엄마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엄마가 충격을 받으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적어도 나를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엄마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고 심지어 나를 속인 자의 결혼식에 가라고 하셨다. 엄마, 진심이세요? 나는 훌쩍이며 물었다. 제가 거기 가서 뭐래요? 제가 무슨 낯으로요? 전 이제 빈털터리예요. 가게는 그 사람 거고 법적으로도 인정됐어요. 제가 서명했단 말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다. 딸아, 넌 빵 만드는 건 잘하는데 머릿속은 정말 밀가루만 들었구나. 내 엄마가 바느질하고 자수 놓고 요리만 하는 줄 알았니? 엄마는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엄마의 방은 몇 년째 그대로 소박하고 단정했다. 엄마는 낡은 목재 장롱으로 다가가셨다. 예전에 엄마가 회초리를 숨겨두셔서 내가 무서워했던 바로 그 장롱이었다. 엄마는 열쇠 꾸러미를 꺼내 늘 잠가두시던 맨 아래 서랍을 여셨다. 나는 숨죽여 지켜보았다. 엄마는 비닐에 여러 겹으로 조심스럽게 쌓인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셨다.
엄마는 그 서류철을 붉은 청첩장 바로 옆 찻상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놈은 널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뿌리를 잊었지. 엄마는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어주셨다. 열어보렴. 내 손은 여전히 떨렸다. 나는 비닐을 벗겼다. 안에는 세월의 흐름으로 누렇게 변했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보관된 서류 뭉치가 있었다. 맨 위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토지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토지 주소를 읽었다. 바로 다솜의 베이커리 주소였다. 눈을 비비고 소유자란의 이름을 읽었다. 내 이름이 아니었다. 기현 씨의 이름도 아니었다. 서류상의 이름은 박윤정이었다. 엄마, 나는 목이 메었다. 이게 왜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엄마는 옅은 미소를 지으셨다. 내 거니까. 그 땅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유산이야. 난 단 한 번도 네게 명의를 넘긴 적이 없단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제가 거기다 가게를 지었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빌려주신 줄 알았는데 엄마는 또박또박 말씀하셨다. 그때 네가 베이커리를 열고 싶다고 했지. 네가 진심인 것 같아서. 내가 쓰지 않는 땅이 있으니 거기 가서 하라고 했어. 우리 모녀. 서류 한 장 썼었지. 기억나니? 내가 너에게 사업 목적으로 땅을 임대한다고. 너도 서명하고 나도 서명하고. 기억났다. 간단한 손글씨 계약서. 나는 그것을 어딘가에 처박아 두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는 말을 이으셨다.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놈은 건설사 영업팀장이야. 너무 자신만만했지. 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놈은 네 사업자 등록증만 확인했어. 네가 대표인 걸 알고 아내가 가게 주인이니 땅도 당연히 아내 거라고 생각한 거지. 오만했던 거야. 뿌리까지 확인할 생각도 안 한 거지. 내 딸이 자기 엄마한테 땅을 빌려 쓰는 세입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고. 한 줄기 희망, 차가운 빛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엄마, 그럼. 그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놈이 너한테서 사기친 건 고작 사업자 등록증하고 네가 그 땅 위에 사들인 자산들 뿐이야. 껍데기만 가져간 거지. 알맹이인 땅은 여전히 내 거야. 나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진짜였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엄마를 보았다가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았다. 하지만 엄마, 제가 모든 자산을 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서명했어요. 법원에서도 제가 졌고요. 이혼에 동의하고 가게를 잃는 걸 받아들였어요. 엄마는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저으셨다. 네가 진 게 당연하지. 땅 위에 자산을 양도한다고 서명했으니 법원에서 그 자산이 그놈 것이라고 판결한 건 맞아. 협의 이혼 신청서에 서명했으니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한 것도 맞고. 하지만 딸아, 토지 위자산과 토지는 다른 거란다. 엄마는 마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그놈이 뭘 얻었지? 네, 다솜의 베이커리라는 상호, 오븐, 커피 머신, 테이블 몇 개, 그리고 네가 땅 위에 지은 건물. 맞지? 그건 이제 그놈 거야. 법적으로 인정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네. 하지만 엄마는 목소리에 힘을 주셨다. 그놈은 그 모든 걸 어디에 두고 있지? 네? 땅 위에. 나는 주저하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땅 위에요. 정확해. 엄마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셨다. 그놈은 자기 자산을 내 땅 위에 두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땅의 소유주고 내 딸에게 사업하라고 빌려줬지. 그런데 이제 내 딸이 아니라 낯선 남자, 사기꾼이 들어와 있네. 그놈이 들어오는 걸 내가 동의했을까? 아니요. 엄마는 동의 안 하셨죠. 그렇다면 그놈은 지금 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땅에서 결혼식을 열어. 그 강기현이라는 놈, 방금 사기쳐서 얻은 자산을 내 땅 위에 올려놓고 말이야. 심지어 나한테 임대료 한 푼도 안 냈지. 나는 기현 씨의 계획이 완벽해 보였지만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오만했다. 빵밖에 모르는 아내에게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동산 전문가였지만 사기치는 법에만 능숙했지 토지법을 신중하게 살피지는 않았다. 그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겼고 우리 모녀를 얕보았다. 내 눈물은 말랐다. 이제 내 안에는 분노와 통쾌함의 불꽃이 타올랐다. 엄마, 우리 당장 가서 되찾아와요. 가서 그놈 정체를 밝혀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사기꾼이라고 알려야 해요. 나는 벌떡 일어섰지만 엄마가 나를 끌어당겨 앉히셨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다. 신비로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지금 되찾으면 재미없지. 나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가서 그놈이랑 맞붙어 싸우라고? 난 그렇게 안 해. 그건 너무 품이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어. 그놈은 또 막무가내로 나올 거야.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 법대로 해야지. 그놈이 마음으로 승복하게, 가장 치욕스럽게 만들어야 해. 엄마는 청첩장을 들어 유심히 보셨다. 그놈이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해. 친척, 친구들 다 초대했겠지. 아주 좋아.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한껏 뽐내도록 놔두는 거야. 돈 들여서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것저것 빌리도록 말이야. 그런 다음에 한 번에 터트리는 거지.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지 않겠니? 따라? 나는 엄마를 보았다. 문득 소름이 돋았다. 엄마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셨다. 내 마음은 이제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다. 가장 큰 짐, 즉 엄마의 땅을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엄마의 침착함에 두려움을 느꼈다. 부엌과 바느질에만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실은 이렇게 치밀한 분이셨다니.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요, 엄마? 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천천히 차를 다 마시고 말씀하셨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놈이 즐거워하기를, 돈을 쓰기를 기다리는 거지. 결혼식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야. 화려할수록 더 들지. 내 땅 위의 가게를 마음껏 꾸미도록 놔두는 거야.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으셨다. 그동안 우리 모녀도 할 일이 있지. 나는 변호사를 만나러 갈 거야. 소송을 걸려는 게 아니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 네가 맺은 임대 계약이 효력을 잃었는데도 그놈이 계속 거기 있으면 그건 불법 점유가 되는 거야. 나는 경찰에 개입을 요청할 거야.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다. 땅도 되찾고 네가 지은 가게도 되찾을 거야. 그건 토지에 부속된 자산이니까. 그놈은 널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제목에 스스로 올가미를 건 셈이지. 나는 여전히 멍했지만 그럼 결혼식은요? 그냥 열리게 놔둬요. 라고 물었다. 엄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며 웃으셨다. 당연히 열리게 놔둬야지.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니?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내가 그놈에게 결코 잊지 못할 시작을 선물해줘야지. 엄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셨다. 내 직업이 뭐였지? 네? 가정과목 선생님이요. 맞아. 가정은 요리를 하고 살림을 꾸리는 거지. 그놈이 내 딸을 빵밖에 모르고 온몸에서 버터 냄새나 풍긴다고 무시했지. 그렇다면 은퇴한 요리 선생님인 이 엄마가 그놈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결혼식 메뉴를 선물해 줄 거야. 전통 음식의 진수를 보여줘야지. 나는 어리둥절했다. 메뉴요? 엄마가 걔들 결혼식 요리를 해주시게요? 아니, 엄마는 비웃으셨다. 난 아이디어만 줄 뿐이야. 걱정 마라. 네가 지금 할 일은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내 딸이 그런 꼴로 파티에 가는 건 원치 않아. 그놈에게 보여줘야 해. 그놈 없이도 넌 잘 살고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그 상간녀가 감히 너보다 예쁠 수 없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지게 만들어야 해. 알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의 분노의 불꽃은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연극의 주역 관객이자 막을 내릴 사람이 될 것이었다. 엄마는 나를 다독이셨다. 자, 이제 가서 쉬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엄마랑 같이 있자. 모든 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그날 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기현 씨와 채영이 파티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들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엄마 집에 머물렀다.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엄마를 도와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한동안 손 놓았던 베이킹 레시피를 다시 연습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내 옛 베이커리에 세워지고 있는 그 무대를 떠나지 않았다. 엄마의 예상대로 기현 씨와 채영은 아주 과시적으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요즘 세상에 SNS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 뻔뻔한 상간녀 채영은 거의 분 단위로 상황을 업데이트했다.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나를 안타깝게 여긴 옛 직원들이 카카오톡으로 스크린샷을 찍어 보내주었다. 사장님, 걔가 사장님, 발을 촌스러운 핑크색으로 칠했어요. 끔찍해요. 사장님이 늘 앉아서 작업하시던 곳에 자기들 웨딩 사진을 걸어놨어요. 진짜 화나요. 그들은 기현 씨와 채영이 내 정원에서 찍은 웨딩 사진도 보내주었다.
채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현 씨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내가 직접 심은 페이퍼 플라워 나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기현 씨는 멋진 정장 차림으로 예전에 나를 바라보던 그 애정 어린 눈빛으로 채영을 보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수백 개의 축하 댓글이 달려 있었다. 기현 씨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새로운 행복을 이라고 썼다. 내게 와줘서 고마워. 채영은 우리 둘만의 작은 천국. 내게 모든 걸 줘서 고마워요 라고 화답했다. 나는 엄마에게 휴대폰을 보여드렸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뻔뻔하죠? 엄마는 힐끗 보시더니 다시 나무를 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마음껏 자랑하라고 해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 놈의 친척, 친구들이 많이 알수록 망신당할 때 더 창피하겠지. 그러던 어느 날, 내 옛 바리스타였던 김대리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방금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결혼식 준비로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엿들었는데 기현 씨가 큰 웨딩홀은 안 빌린 것 같아요. 나는 놀랐다. 그럼 어디서 한대? 슬쩍 들었는데 웨딩홀은 비싸다고 했대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굳이 돈 쓸 필요 없다고요. 그냥 동네 출장 뷔페를 불렀대요, 사장님. 비용은 아끼면서 야외 파티처럼 보이게 해서 폼 잡으려는 것 같아요.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름이 뭔데? 그 업체 이름 알아? 네, 어렴풋이 들었는데 하나네 출장 뷔페인가 그랬어요. 이름도 평범하더라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엄마에게 알렸다. 엄마, 걔가 외부 출장 뷔페를 불렀대요. 이름이 하나네 출장 뷔페래요. 책을 읽고 계시던 엄마는 잠시 멈추셨다. 나를 올려다보셨다. 콧등에 걸친 돋보기 너머로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셨다. 그 미소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나네 출장 뷔페. 이름 좋네. 엄마는 중얼거리셨다. 어디 한번 볼까? 엄마는 나에게 인터넷으로 하나네 출장 뷔페 전화번호를 찾아달라고 하셨다. 어렵지 않게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번호를 큰 소리로 읽어드렸다. 엄마는 바로 전화하지 않으셨다. 조용히 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머리를 다시 빗은 후에야 천천히 번호를 누르셨다. 나는 옆에서 숨죽여 지켜보았다. 수화기 저편에서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네, 하나네 출장 뷔페입니다. 엄마는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안녕하세요. 거기 사장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김하나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쾌활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하나입니다. 누구시죠? 엄마는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가 다시 나타났다. 하나야, 나 기억하겠니? 옛날에 조리전문학교에서 너희 가정과목 가르쳤던 박윤정 선생님이야.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하더니 이내 터져나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선생님, 진짜 박윤정 선생님 맞으세요? 저 하나예요. 세상에,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선생님께서 저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엄마는 온화하게 웃으셨다. 난 잘 지낸단다. 내 목소리는 여전하구나. 다름이 아니라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우리 사제지간의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란다. 시간 괜찮니? 이야기 좀 들어주겠니? 수화기 저편의 김하나 사장은 서둘러 말했다. 네, 괜찮고 말고요. 선생님, 그냥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시길래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 넋두리나 울음 섞인 하소연이 아니었다. 엄마는 명료하고 침착하게 사건의 전말을 요약해서 이야기하셨다. 나에 대해, 강기현이라는 놈에 대해, 담보 사기극과 이혼 서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땅과 그 땅 위에서 곧 열릴 결혼식에 대해. 나는 옆에서 수화기 너머로 김하나 사장이 분노에 차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엄마의 이야기가 끝나자 김하나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를 갈며 말했다. 개자식, 감히 선생님 따님을 속여요? 선생님, 맞네요. 그놈이에요. 지난주에 저희한테 와서 뷔페 예약했어요. 그 여자랑 같이 왔는데 엄청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엄마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셨다. 그래, 그 강기현이라는 놈 맞아. 내 딸 다솜이가 운영하던 그 가게에서 결혼식을 한다더구나. 그놈이 내 딸을 속였어. 우리 다솜이가 어리석었지. 김하나 사장이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다솜 씨는 착한 거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놈이 사기꾼이죠. 선생님, 이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사람이라도 보내서 손 좀 봐줄까요? 아니. 엄마는 급히 말을 막으셨다. 소란 피우지 마라.
난 그런 거 원치 않아. 모든 걸 절차대로, 법대로 하고 싶어. 듣자 하니 우리 하나한테 뷔페를 예약했다지? 네, 선생님. 예약했어요. 심지어 하나하나 가격을 다 깎더라고요. 파티는 고급스러워야 하는데 가격은 싸야 한다면서요. 전통 홀레 특선 만찬이라는 메뉴를 예약했어요. 엄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좋아. 전통 홀레 특선 만찬. 아주 좋아. 그렇다면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파티를 정말 전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북부 지방의 전통 말이다. 남자들이 술안주로 즐겨 먹는 그런 전통. 김하나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놈에게 평생 잊지 못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파티를 선사해 줄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렇게 해다오.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놈 서명을 받으면 돼. 다른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고맙다, 하나야. 시간 날 때 놀러 오렴.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는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 해결됐네. 나는 더듬거렸다. 엄마, 방금 하나 언니한테 무슨 요리를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는 차를 한 모금 마시셨다. 전통 별미 요리.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집안을 서성였다. 엄마, 만약 그 사람이 서명 안 하면요? 메뉴를 꼼꼼히 읽어보면 어떡해요? 그 사람도 보통 내기는 아니잖아요. 엄마는 평온하게 책장을 넘기셨다. 걱정 마라. 그놈 같은 인간일수록 과시욕이 강하고 허술한 법이야. 지금 승리감에 도취해 있어서 세세한 건 신경 안 쓸 거다. 그놈에게 필요한 건 폼나는 야외 파티라는 명분과 저렴한 가격뿐이야. 그 채영이라는 애한테 잘 보이느라 정신없어서 계약서 부록 따위는 제대로 읽지도 않을 거다. 엄마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 이틀 후 김하나 사장이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영상 통화였다. 우리 모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선생님, 다 됐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서명했니? 네, 서명했어요. 읽지도 않고 바로 하더라고요. 김하나 사장은 통쾌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어제 계약서 들고 가게에 갔는데 그놈이랑 그 여자가 장식업체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또 애교 섞인 목소리로 좀 서양식으로 꾸며달라고 하고요. 제가 그랬죠. 네, 파티는 전통식이지만 장식은 서양식으로 해드릴게요. 김하나 사장이 말을 이었다. 계약서를 주면서 말했어요. 기현 씨, 계약서랑 메뉴부로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저희 전통 홀레 특선 만찬에 들어가는 특별한 요리들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 내가 조급하게 물었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김하나 사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러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김 사장님께서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 서명할게요. 전 그 전통 홀레 특선 만찬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어설픈 서양 음식은 손님들 배도 안 차고 돈만 아깝죠. 그러면서 휙 서명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꽃 장식 앞에서 셀카 찍느라 쳐다도 안 봤고요. 좋아. 엄마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선생님, 김하나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부록에 적은 메뉴 말이에요. 제가 음식 이름을 바로 쓰진 않았어요. 저희 전공 용어처럼 좀 돌려서 썼죠. 전체. 전통 방식의 수제 순대와 귀한 내장 모듬. 주요리 1. 얼큰한 국물에 끓여낸 소곱창의 향연. 주요리 2. 삭힌 홍어와 부드러운 수육, 묵은지의 삼합, 그리고 곁들임, 매콤한 양념의 무뼈, 닭발 이렇게요. 나는 입을 가렸다. 순대와 내장, 곱창 전골, 그리고 홍어 삼합의 닭발까지. 김하나 사장이 웃었다. 저는 계약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놈이 서명했으니 이제 와서 딴소리 못할 거예요. 그날 저희 직원들이 새우젓이랑 쌈장, 채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아주 특별하고 전통적인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엄마는 김하나 사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으셨다. 나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봤지? 덫은 놓아졌다. 이제 그놈은 하늘로 솟아도 도망칠 수 없어. 자기가 서명한 것, 자기가 먹어야지. 내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통쾌함이 차올랐다. 나는 기현 씨와 채영, 그리고 늘 나를 촌스럽다고 무시하던 전 시어머니 최미현 여사가 그 전통적인 상차림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다. 우리 일은 끝났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놀랐다. 저요? 그래. 넌 이제 준비해야 해. 그날
넌 정말 아름다워야 한다. 그놈이 후회할 만큼, 그 상간녀가 질투에 미쳐버릴 만큼 아름다워야 해. 엄마의 말씀은 내 안의 모든 분노의 죄를 씻어내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자 막을 내릴 사람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몇 주간의 고통이 나를 망가뜨려 놓았다. 눈밑은 검고 피부는 푸석했으며 머리카락은 건조했다.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것이 바로 기현 씨와 채영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 버림받은 실패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아니,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어. 엄마는 내 생각을 읽으신 듯 나에게 돈 봉투를 건네셨다. 이거 가지고 가서 꾸미는 데 쓰렴. 돈 아끼지 마라. 마지막 연극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나는 무엇을 입을지 생각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비싼 보석. 아니, 그건 내가 아니었다. 그건 채영이 자신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거칠애를 걸치는 방식이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저 그녀의 운동장에서 그녀와 경쟁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다른 것, 나만의 것, 나를 대표하는 것, 순수하고 단단하며 깊이 있는 것을 원했다. 한복을 맞출래요, 엄마. 엄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비싼 웨딩드레스 샵에 가지 않았다. 엄마가 자주 원단을 사시던 광장시장의 오래된 한복집으로 갔다. 나는 상아색 비단을 골랐다. 웨딩드레스의 순백색이 아닌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나는 원단을 들고 엄마의 단골 한복집으로 갔다. 재단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셨다. 아마 내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으셨을 것이다. 한복 한 벌 맞추고 싶어요.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단순하고 고전적인 디자인으로요. 자수나 구슬 장식은 필요 없어요. 그저 제 몸에 꼭 맞고 아주 단아하게만 만들어주세요. 재단사 선생님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겠어요. 기품 있는 한복을 원하시는군요. 걱정 마세요. 한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 자신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 미용실에 가서 클리닉을 받고 엄마가 알려주신 천연팩으로 피부를 관리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엄마는 나를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들만 해주셨다. 건강해야 기품이 나온다고 하셨다. 나는 심지어 내 작은 베이킹 도구들을 꺼내 엄마의 부엌에서 반죽을 하고 쿠키를 구웠다. 고소한 버터 향이 내 마음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었다. 기현 씨는 내가 버터 냄새 때문에 지루하다고 했지만 그는 이 향기가 내 열정이고 내 직업이며 나를 구원하는 것임을 몰랐다. 나는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복을 찾아온 날 나는 입어보았다.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부드러운 비단이 내 몸을 감쌌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맞았다. 아무런 장식 없는 순수한 상아색 한복이었지만 조용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몇 주 전에 헬쑥하고 실패한 여자가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검은색으로 돌아왔고 피부는 생기가 돌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빛이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고통에 차 있지 않았다. 평온했다. 엄마가 내 뒤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이래야 내 딸 서다솜답지. 명심하렴. 넌 거기 남편을 되찾으러 가는 게 아니야. 과거를 버리러 가는 거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새로운 비단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기현 씨와 채영의 결혼식 날. 그날은 날씨가 맑고 햇살이 눈부셨다.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한때 내 모든 것이었던 그곳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엄마는 이미 연잎차를 우려놓으셨다. 마음 좀 가라앉히렴.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엄마는 말씀하셨다. 재미있는 연극은 클라이맥스를 기다려야지. 손님들 맞이하고 예식 올리고 한껏 뽐내도록 놔두자. 우리 모녀는 피로연 시작 시간에 맞춰서 갈 거야. 그때가 가장 재미있을 테니. 엄마는 고풍스러운 자줏빛 양단 한복을 준비해 두셨다. 옛 서울 양반가 부인들처럼 기품 있는 모습이셨다. 한편 다솜의 베이커리에서는 상상 속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대리가 계속해서 몰래 메시지를 보내왔다. 사장님 꽃장식이 엄청 커요. 전부 흰 장미예요. 채영 씨는 가슴 파인 드레스를 입었는데 무슨 케이크 같아요. 기현 씨는 번쩍이는 정장 차림으로 새 신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자만심의 절정에 있었다. 아내를 속이고 가게를 빼앗고 젊고 예쁜 상간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는 성공한 영업팀장이었고
이것은 그의 전리품이었다.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기현 씨의 동료들, 채영의 친구들, 그리고 물론 빠질 수 없는 내전 시어머니, 최미연 여사. 그녀는 오늘 금박과 자수로 장식되어 눈이 시릴 정도로 요란한 붉은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입술을 진하게 칠했으며 손에는 금부치를 잔뜩 끼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돌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내가 정말 우리 집안 3대가 덕을 쌓아서 그전 며느리 떼어낸 거라니까. 알잖아, 그 서다솜이라는 애. 하루 종일 빵 냄새나 풍기고 사회성도 없어서 우리 기현이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래도 이 가게는 개거였다며? 최미연 여사는 입술을 삐죽였다. 개거는 무슨. 우리 아들 기현이 거지. 멍청해서 지키지도 못한 거야. 우리 채영이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살아. 우리 기현이가 이걸 되찾았잖아. 봤지? 며느리는 채영이 같은 애를 얻어야 해. 젊고 예쁘고 활발하고 남편이랑 같은 일 하면서 성공도 돕고 어디 부엌대기 같은 애랑 비교가 돼? 기현 씨의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무대 위에서는 기현 씨와 채영이 예식을 올리고 있었다. 사회자도 기현 씨의 친구였다. 그가 우렁차게 외쳤다. 강기현, 한채영 커플을 위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기현 군이 힘들게 일군이 작은 천국에서 중대한 날을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현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감동으로 떨렸다. 고마워 채영아. 내게 와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이곳 예전의 다솜의 베이커리는 이제 기현과 채영의 천국이 될 거야.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행복을 시작할 거야. 채영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기현 씨를 껴안았다. 하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들이 이겨낸 역경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케이크 커팅과 샴페인 잔을 채운 후 사회자가 선언했다. 자, 이제 가장 기다리시던 순간이 왔습니다. 모두 잔을 높이 드시고 신랑 강기현 군이 특별히 준비한 전통 혼례 특선 만찬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집에서 엄마가 일어나셨다. 가자, 딸아. 이제 시간이 됐다. 우리 모녀는 택시를 불렀다. 나는 상아색 한복을 입고 얇은 비단쇼를 어깨에 살짝 걸쳤다. 엄마는 마치 다과회에 가시는 것처럼 우아하셨다. 우리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잠깐, 여기서 좀 기다리자. 가게 안에서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야외 파티를 기대하고 있었다. 채영은 SNS에 자신의 결혼식 피로연이 세련된 서양식이며 음식은 뷔페나 적어도 정교한 유럽식 코스 요리가 될 것이라고 자랑했었다. 김하나 사장의 직원들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현 씨, 채영, 최미현 여사. 그리고 채영의 부모님이 앉은 VIP 테이블에 음식이 가장 먼저 제공되었다. 한 직원이 하얀 도자기 접시를 각 사람 앞에 정갈하게 놓았다. 최미현 여사는 이런 날씨에 야외 파티가 최고지라고 떠들다가 말을 멈추고 접시를 째려보았다. 이게 뭐냐? 양갱인가? 특이한 전체 요리네. 채영의 아버지도 의아해했다. 붉은색의 땅콩가루가 뿌려진 게 낯이 익은데. 기현 씨는 거래처 사람과 잔을 부딪히느라 정신이 없다가 돌아보고는 흠칫 놀랐다. 술을 좋아하는 기현 씨의 몇몇 삼촌들만이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 삼촌이 외쳤다. 오, 순대 아니냐? 요즘 결혼식은 화끈하네. 전체 요리로 순대랑 내장을 다 주다니. 순대와 내장이라는 단어는 채영이 공들여 만든 세련된 분위기 속에 터진 폭탄과 같았다. 환하게 웃고 있던 채영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그녀는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화장으로 붉었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파랗게 변했다. 도시에서만 자란 그녀는 아마 평생 이런 음식을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채영은 더듬거렸다. 그녀는 접시를 내려놓은 직원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잘못 나왔어요. 이거 가져가요. 누가 이런 걸 시켰어요? 누가 길거리 음식을 가져왔냐고요? 김하나 사장에게 단단히 교육받은 직원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신부님, 이것은 신랑님께서 계약서에 서명하신 전통 혼례 특선 만찬의 전체 요리입니다. 전통 방식의 수제 순대와 귀한 내장 모듬입니다. 따뜻할 때 드십시오. 순대와 내장. 채영의 비명이 음악 소리를 뚫고 터져나왔다. 기현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파티 서양식으로 한다면서요. 기현 씨도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김 사장 어디 있어? 당장 그 여자 불러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모든 테이블에 이 전체 요리를 내놓았다.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정원은 순식간에 기이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내 수군거리는 소리, 경악하는 소리, 헛구역질 소리가 이어졌다. 세상에, 이게 뭐야? 끔찍해. 결혼식에서 순대를 먹다니. 어디서 새우젓 냄새가. 채영의 친구들. 세련된 젊은이들은 황급히 냅킨으로 입을 가렸다. 몇몇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정말로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다. 세련된 분위기는 산산조각 났다. 순대와 내장 전체 요리가 충격이었다면 다음에 이어진 것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채영이 충격으로 굳어있고 기현 씨가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동안 김하나 사장의 직원들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들은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순대 접시를 조용히 치우고 다음 요리를 내놓았다. 첫 번째 주요리. 얼큰한 국물에 끓여낸 소곱창의 향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곱창 전골이 테이블 중앙에 놓였다. 곱창의 독특한 냄새가 비싼 향수 냄새에 익숙한 하객들의 코를 찔렀다. 곱창 전골, 최미연 여사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기현아,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결혼식이냐? 포장마차냐? 옆에 앉은 채영의 부모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유복한 집안이었다. 딸을 부동산 팀장에게 시집 보내고 야외에서 결혼식을 여는 것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이제 그들은 곱창 전골 냄비를 쳐다봐야 했다. 채영의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 말을 잇지 못하고 사위를 쏘아볼 뿐이었다. 채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치워요. 다 치워요. 기현 씨, 당신이 날 망쳤어. 내 친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주요리가 나왔다. 삭힌 홍어와 부드러운 수육, 묵은지의 삼합. 고급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실체는 바로 그 홍어 삼합이었다. 그 독특하고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가 정원 전체로 퍼져나가 장식된 장미 향기를 완전히 압도했다. 세상에, 홍어 냄새. 채영의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코를 막았다. 나 더는 못 참겠어. 냄새 너무 심해. 집에 갈래. 이게 무슨 결혼식이야? 진짜 최악이다. 비위가 약한 몇몇 하객은 정말로 참지 못하고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들은 엄청난 스캔들을 건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어서 매콤한 양념의 무뼈, 닭발도 나왔다. 이제 피로 연장은 동네 아저씨들이 저녁에 모이는 술상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기현 씨의 삼촌들만이 이제는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이야, 이거 완전 술안주네. 여기 소주 없냐? 한 삼촌이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 말을 들은 최미연 여사는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그 삼촌에게 소리쳤다. 먹어. 아주버님은 평생 먹는 것밖에 모르죠? 창피하지도 않아요? 채영은 창피함에 울부짖으며 머리에 쓴 티아라를 벗어 기현 씨의 얼굴에 던졌다. 결혼 안 해. 내 결혼식 돌려내. 이 사기꾼아. 기현 씨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채영의 울음소리, 하객들의 수군거림,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귀가 멍멍했다. 그는 한쪽 구석에서 직원들을 지휘하며 태연하게 서 있는 김하나 사장을 발견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더 이상 세련된 팀장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김하나 사장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내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어?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내놓으라고 했어? 강단 있는 여장부인 김하나 사장은 침착하게 기현 씨의 손을 떼어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기현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도 떨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기현 씨, 말 조심하시죠.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다. 저희 하나네 출장 뷔페 음식은 모두 신선하고 깨끗합니다. 어떻게 쓰레기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발뺌이야? 기현 씨는 피로 연장을 가리켰다. 내가 당신한테 고급스러운 결혼식 파티를 주문했어. 근데 저걸 봐. 순대에 곱창에 홍어까지. 내 결혼식을 포장마차로 만들어 놨잖아. 김하나 사장은 평온하지만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다. 강기현 씨, 계약서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전통 혼례 특선 만찬이라는 메뉴에 분명히 서명하셨는데요. 전통? 이게 전통이라고? 그럼 뭡니까? 김하나 사장은 늘 가지고 다니던 서류철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냈다. 여기
강기현 씨, 서명 맞네요. 부록을 자세히 보시죠.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김하나 사장은 주변 테이블에 다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현 씨께서 지금 정신없으니 사장님 믿고 맡긴다. 어설픈 서양 음식은 손님들 배도 안 차고 돈만 아깝다. 전통 혼례 특선 만찬이라는 이름만 믿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기현 씨의 얼굴 앞에 부록을 내밀었다. 여기요. 전체. 전통 방식의 수제 순대와 귀한 내장 모듬. 주요리 1. 얼큰한 국물에 끓여낸 소곱창의 향연. 주요리 2. 삭힌 홍어와 부드러운 수육, 묵은지의 삼합부. 읽어보세요. 제가 계약서와 다른 음식을 내놓았습니까? 기현 씨는 계약서를 보고 얼어붙었다. 기억났다. 그는 정말 서명했다. 읽지도 않고. 그는 자신의 팀장이라는 직함에 너무 오만했고 자신만만했다. 김하나 사장은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기현 씨. 사업하는 분이시니 아시겠죠?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저는 계약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 업체의 가장 전통적이고 특별한 요리들입니다. 보세요. 홍어도 최고급, 곱창도 한우, 순대도 수제. 전부 좋은 재료들입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몰 수는 없으실 겁니다. 기현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떨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동네 출장 뷔페 사장에게 노란한 것이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고의적이야. 고소하겠어. 네, 그러시죠. 김하나 사장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응수했다. 고소하세요. 대신 오늘 파티 비용은 전부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티 종료 후 즉시 결제. 만약 돈을 떼먹으시면 고소는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기현 씨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순해 보이던 이 여자가 이렇게 날카로울 줄은 몰랐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호기심과 비웃음 가득한 시선뿐이었다. 그는 졌다. 치욕스럽게 졌다. 모든 것이 혼란의 절정에 달했을 때, 기현 씨가 김하나 사장 앞에서 할 말을 잃었을 때, 채영이 파혼을 외치며 울부짖을 때, 최미연 여사가 친척들에게 욕을 퍼붓고 있을 때, 그리고 곱창 전골과 홍어 삼합 냄새가 정점을 찍었을 때, 엄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들어가자, 딸아. 시끄럽던 음악은 어느새 꺼져 있었다. 그 공간은 이제 다툼과 수군거림의 혼란스러운 소리로 가득했다. 그래서였을까? 아주 조용히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녀의 모습은 즉시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정원으로 들어섰다. 한때 내 모든 것이었던 곳. 페이퍼 플라워 덩굴도 내가 직접 고른 벽돌길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걸었다. 상아색 한복 치마가 벽돌 위를 스쳤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개를 들었다. 기현 씨도 채영도 보지 않았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앞만 보고 걸었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결혼식장을 덮쳤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눈물로 얼룩진 화려한 드레스의 신부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단아하고 기품 있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를 보았다. 그들은 자줏빛 양단 한복을 입고 귀부인 같은 기품을 풍기며 내 옆에서 우아하게 걷는 우리 엄마를 보았다. 누구야? 나를 모르는 한 하객이 물었다. 전 부인. 강기현 전 부인이래. 다른 사람이 속삭였다. 세상에, 서다솜이잖아. 어떻게 여길 왔지? 기현 씨는 그 수군거림을 듣고 획 돌아섰다. 그가 나를 보자 그의 눈에 분노가 격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찾은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미현 여사도 나를 보았다. 그녀는 마치 털을 곤두세운 암탉 같았다. 음식 때문에 창피했던 것도 있고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너, 이년아, 여긴 왜 왔어? 기현 씨와 최미연 여사 모두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표정은 우리 모녀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했다. 기현 씨가 소리쳤다. 너였구나. 내 짓이지. 감히 내 결혼식을 망쳐. 최미연 여사는 내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달려들었다. 이 요망한 것. 남편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네가 저 아줌마랑 짜고 내 아들 망치려는 거지. 썩 꺼져. 애도 못 낳는 년.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얼굴이 붉어지고 목에 핏대가 선 기현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제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 기현 씨는 비웃었다. 내 물건? 여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가게는 내 거야. 법적인 서류가 다 있다고. 당장 꺼져. 그가 손을 휘둘러 내 뺨을 때리려 했다.
기현 씨의 손이 내 뺨을 향해 사납게 날아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따귀는 떨어지지 않았다. 가늘지만 단단한 손이 공중에서 기현 씨의 손목을 낚아챘다. 엄마였다. 엄마는 어느새 내 앞을 막아서고 계셨다. 양단 한복을 입은 엄마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돋보기 너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기현 씨. 엄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기이한 침묵 속에서 강철처럼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누굴 치려는 건가? 기현 씨는 얼어붙었다. 엄마가 나설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엄마는 아주 단단히 쥐고 계셨다. 어머님! 어머님까지! 두 모녀가 작당을 했군요. 엄마는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기현 씨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자네 막말 들으러 온 거 아닐세. 내 딸이 말했듯이 우린 물건을 찾으러 왔네. 어머님 물건이요? 기현 씨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어머님도 똑같아요. 촌스러운 것들. 여기 두 모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게는 내 겁니다. 나 강기현 거라고요. 법적인 서류가 여기 떡하니 있는데 당장 꺼지세요. 최미현 여사도 거들었다. 그녀는 아들 뒤로 물러서서 계속 욕을 퍼부었다. 맞아. 남편한테 쫓겨난 주제에 낯짝도 두껍지.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당장 쫓아내. 그녀는 친척들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저 모녀 당장 끌어내. 경비는 어디 갔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객들은 이제 그저 관객일 뿐이었다. 그들은 연극에 시선을 고정한 채 휴대폰을 높이 들었다. 나는 기현 씨와 최미연 여사를 보았다. 처음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연민이 느껴졌다. 기현 씨,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한테서 사기친 건 고작 사업자 등록증하고 이 테이블 몇 개뿐이에요. 당신 부동산 전문가라면서요. 토지 위자산과 토지 소유권이 다른 거라는 것도 몰라요? 기현 씨는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조용히 몸을 돌려 입구 쪽을 향하셨다. 경비를 부르지 않으셨다. 그저 우아하게 목소리를 내셨다. 들어오세요. 일할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엄마가 바라본 입구로 쏠렸다. 골목 밖에서 제복을 입은 4명의 남자가 엄숙하게 들어왔다. 2명은 법원 집행관 복장이었고 나머지 2명은 지구대 경찰관 제복이었다. 그들의 진지하고 법적인 등장은 파탄난 결혼식의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분위기를 단번에 제압했다. 기현 씨는 얼어붙었다. 그는 떨기 시작했다. 사업을 하는 그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최미연 여사도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고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누구세요? 기현 씨가 더듬거렸다. 경찰을 불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집행관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기현 씨를 보고 순대와 곱창으로 어질러진 피로 연장을 둘러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원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은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이 토지의 합법적인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강제 집행을 위해 나왔습니다. 그는 엄마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엄마는 앞으로 나서 우아하게 핸드백을 열고 그 서류철을 꺼내셨다. 엄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토지 등기부 등본을 높이 드셨다. 오래되었지만 붉은색의 그 서류는 권위로 가득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는 박윤정입니다. 저는 지금 강기현 씨가 결혼식을 열고 있는 이 토지의 합법적인 소유자입니다. 와 하는 큰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엄마는 계속하셨다. 저는 제 딸 다솜이에게 사업 목적으로 이 땅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강기현 씨는 사기 수법으로 제 딸의 사업권과 토지 위 자산을 탈취했습니다. 법원은 그 자산이 그의 것이라고 판결했고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엄마는 기현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이셨다. 하지만 이 땅은 제 것입니다. 제 딸이 더 이상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임대 계약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강기현 씨, 그는 이 토지와 관련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제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기현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물러섰다. 거짓말. 땅은 다솜이 거고 다솜이가 나한테 양도했어. 그런가? 엄마는 비웃으셨다. 자네,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자네가 가진 양도 계약서 한번 꺼내보게. 집행관님들 앞에서 거기에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글자가 한 글자라도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아니면 자네가 다솜이를 속여서 사업권과 토지 위, 자산 양도 서류에만 서명하게 한 건지.
기현 씨는 얼어붙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계획에 있던 치명적인 허점을. 그는 우리 모녀를 너무 얕보았다. 집행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기현 씨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다. 저희가 확인한 바, 이 토지 전체는 박윤정 여사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강기현 씨와 한채영 씨의 이곳에서의 모든 활동은 불법입니다. 집행관은 서류철을 열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기현 씨와 한채영 씨는 즉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XX번지의 토지 불법 점유 행위를 중단하고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소유자인 박윤정 여사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기현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기현 씨, 한채영 씨 및 관련 없는 모든 하객분들께서는 즉시 현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산 압류와 불법 점유라는 단어는 채영의 뺨을 후려치는 두 번의 따귀와 같았다. 그녀는 우리 모녀가 들어왔을 때부터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그 말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순대 결혼식 때문에 망신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빼앗은 남자가 실은 빈털터리. 심지어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결혼식을 여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날 속였어. 채영은 순대 접시를 봤을 때보다 더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증오에 찬 눈으로 기현 씨를 돌아보았다. 이 가게 당신 거라고 했잖아? 나 책임질 수 있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당신은 사기꾼의 빈털터리였어. 기현 씨가 더듬거렸다. 채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 채영은 소리쳤다. 음식으로 인한 굴욕감과 잔인한 현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부케를 집어 기현 씨의 얼굴에 던졌다. 이 개자식, 나 사기꾼 빈털터리랑 결혼 안 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자락을 찢어버리고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부모님까지 밀치고 바닥에 떨어진 순대 접시를 밟으며 입구로 달려나가 기현 씨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연극에서 사라져버렸다. 최미연 여사는 입을 쩍 벌렸다. 채영아, 세아가, 거기 서라 이년아. 하지만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다. 채영의 부모님은 창피함에 얼굴이 잿빛이 되어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딸을 따라 나섰다. 그 광경을 본 최미연 여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특기인 드러눕기를 시전했다. 아이고, 우리 집안 망했다. 며느리도 잃고 가게도 잃고.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차갑게 경찰관들에게 말씀하셨다. 최미현 여사와 강기현 씨 그리고 모든 하객들을 이 구역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저희는 일해야 합니다. 경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결혼식 끝났습니다. 어르신들 댁으로 돌아가세요. 방금까지 신나게 구경하던 하객들도 이제 서둘러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밀치며 출구로 향했고 비웃음과 수군거림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정말 창피하다. 인과응보네. 순대 결혼식이라니 평생 처음 본다. 기현 씨는 혼돈의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극도의 증오로 가득했다. 그는 1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가시죠. 못 들으셨습니까? 기현 씨는 떠밀려 나갔다. 비틀거리며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나만 들을 수 있도록 이를 갈며 말했다. 잘났어, 서다솜. 나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제 가게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최미연 여사는 친척 2명에게 양쪽에서 부축을 받아 끌려나가면서도 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결혼식은 치욕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우리 모녀는 순대와 곱창 냄새, 식어버린 홍어 삼합이 널브러진 우리들의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엄마는 말씀하셨다. 문 닫아라. 이제 우리 집 청소해야지. 배신자의 최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순대 결혼식 사건은 동네의 전설이 되었다. 혼란스러운 현장, 채영이 기현 씨 얼굴에 부케를 던지는 장면, 최미연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장면을 찍은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기현 씨는 회사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는 체면만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 나를 속이기 위해 이용했던 외부 투자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투자였고 정말로 실패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불법 점유 및 사기 스캔들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서 기현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를 위해 최미연 여사는 살던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다. 그리고 두 모자는
창피함을 피해 먼 시골로 내려갔다. 채영 역시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후 즉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남의 남편을 빼앗고 동료를 속인 직원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소문에 의하면 서둘러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한다. 1년 후 가을이 찾아왔다.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 다솜의 베이커리는 다시 문을 열었다. 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것은 내 것이고 내 자부심이었다. 정원은 우리 모녀가 다시 가꾸었고 페이퍼 플라워 덩굴은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피어났다. 촌스러운 핑크색 반은 내가 좋아하는 민트색으로 다시 칠했다. 오븐, 반죽기 등 엄마가 법의 힘을 빌려 기현 씨에게 불법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받아낸 자산들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내 베이커리는 예전보다 더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맛있는 빵뿐만 아니라 우리 모녀의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 때문에 찾아왔다. 그들은 나를 강인한 다솜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빵만 팔지 않았다. 엄마를 본받아 나는 매주 주말 동네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 전업주부들을 위해 무료 베이킹 클래스를 열었다. 우리 박 선생님인 엄마도 가끔 수업에 나오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전통 음식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곤 했다.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갓 구운 쿠키 한 판을 들고 나왔다. 고소한 버터와 바닐라 향이 퍼져나갔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온화한 미소로 설명해주고 계신 엄마를 보았다. 문득 깨달았다. 행복은 멋진 남자가 달콤한 약속이 아니었다. 행복은 자신의 열정과 함께 사는 것, 엄마가 곁에 계시는 것, 넘어진 후에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서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배신당했을 때 울기만 하던 약한 다솜이가 아니었다. 나는 다솜의 베이커리의 주인 서다솜, 잿더미 속에서 고소한 버터 향과 평온한 마음을 안고 힘차게 걸어 나온 사람이었다.